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을 지탱하던 수천 개 상형 문자가 단 24자의 한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000개 기호를 외워야 했던 문자와 초등학생이 10분 만에 배우는 문자. 파라오가 봤다면 부러워했을 문자. 한 고고학자의 이 발언은 단 하루 만에 50만 회 공유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돌에 새겨졌던 그림 같은 문자와 스마트폰 자판에서 살아 숨쉬는 문자. 왕권 독점의 언어와 백성을 위한 언어의 충돌. 국제학회 2000명이 5분간 기립박수로 답한 그 발표.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 이브라힘입니다. 카이로 대학교 고고학과 정교수이자 이집트 고대문자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어요. 지난 30년간 파라오 시대 상형 문자만을 파고든 학자죠. 룩소르 왕가의 계곡에서 12년, 기자, 피라미드 복합체에서 8년, 그리고 사카라 지하 무덤에서 10년을 보내며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히에로글리프를 해독해왔습니다. 제가 번역한 파피루스만 해도 847개에 달하고 국제 이집트학 학회에서는 저를 상형 문자의 살아있는 사전이라 부르기도 해요. 카이로에서 런던, 파리까지 고대 문자 자문을 요청받는 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카이로 대학 고고학과 312호 강의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20명의 학생들이 채운 계단식 좌석에서 들리는 웅성거림과 책장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30년간 이집트 상형 문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오늘만큼은 특별한 자부심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사진이 마치 제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이제 인류 최고의 문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었죠. 강단 위에 올라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칠판에 히에로글리프를 그려나갔습니다.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신, 물결 무늬로 표현한 물, 태양을 형상화한 원.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제 손끝에서 5000년 문명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신들의 언어라고요. 저는 칠판 한쪽에 큰 숫자들을 적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려 700개에서 1000개에 이르는 상형 문자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기호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 그리고 신성한 상징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를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파라오와 극소수의 서기관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95%의 백성들은 평생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그 덕분에 문자는 더욱 신성하고 권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독한 람세스 2세의 아부신벨 신전 벽화를 예로 들었어요. 파라오의 이름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최소 15개의 서로 다른 상형 문자와 그 조합 규칙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왜 더 간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특별함이었다고요. 그것이야말로 파라오와 신관들이 원한 질서였다고 설명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면 그것이 과연 신성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 벽면에 새겨진 상형 문자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경외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복잡성과 신비로움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강의를 마치며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집트 상형 문자보다 우아하고 완성된 문자 체계는 없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정점이며 문자가 가져야 할 본연의 모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날 오후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연구의 결실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상형 문자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 며칠 후 한국에서 그 모든 확신이 흔들릴 줄은요. 카이로 대학에서의 그 강의가 끝나고 3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27회 국제문자학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고대문자 연구소 사무실에서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전 세계 신개국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상형 문자의 우수성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죠. 동료 교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마드 교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이집트 문자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요. 저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의 결정체를 세계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4월 12일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한국 땅은 생각보다 습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때만 해도 그저 낯선 기호들로만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한글들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심포지엄 일정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이틀 후인 14일 오후였어요. 그 전날 오전에는 각국 대표들을 위한 한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상형 문자에 비하면 한국어는 역사도 짧고 사용자도 적은 언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4월 13일 오전 저는 국립한글박물관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에서 나오는 은은한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매끄러운 대리석이 딱딱 소리를 냈고 입구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낯설게 들렸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기분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저희를 맞아준 사람은 김지연 큐레이터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세계적인 문자학자들이 오셨으니 특별히 깊이 있는 설명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그저 예의상 둘러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김지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 4대 임금인 세종이 직접 창제한 문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든 문자라면 이집트 상형 문자보다 4,000년이나 늦은 것 아니냐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사의 깊이부터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전시관 중앙에 놓인 유리관 속 책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적힌 표말 아래 세월의 흔적이 묻은 종이 위에 네모나고 둥근 글자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어요. 김지연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원본이라고요. 저는 학자적 호기심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김지연이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4개라고요? 저는 다시 물어보았어요. 정말 24개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요. 김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24개 글자를 조합하면 한국어의 모든 소리는 물론이고 다른 언어의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았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 700개에서 1000개 대 한글 24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지연이 제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성함이 하산 이브라힘이라고 들었는데 한글로 써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저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이름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체계는 거의 없으니까요.
김지연이 볼펜을 들고 메모지에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네모나고 동그란 기호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히읗, 아, 시옷, 아, 니은. 5개의 간단한 기호였어요. 그 아래에는 이응, 이 비읍, 으 리을, 아, 히읗, 이 미음이라고 적혔습니다. 총 14개의 기호로 제 이름 전체가 완성된 것이었죠. 김지연이 메모지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하산 이브라힘이라고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김지연이 천천히 발음해 주었습니다. 하산 이브라힘.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랍어로 발음하는 제 이름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산의 히읗 소리, 아의 아 소리, 시옷의 시옷 소리가 모두 정확했어요. 이브라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제가 발음하는 소리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지연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직접 발음해 볼 테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저는 천천히 하산, 이브라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김지연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처음 보는 한글을 바로 읽으셨네요. 정말 놀랍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상형 문자로는 외국인 이름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각 기호가 특정한 의미와 소리를 동시에 담고 있어서 다른 언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랍어로 발음하는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지연이 전시관 한쪽에 있는 거울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발음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입 모양을 보며 산이라고 말했어요. 히읗을 발음할 때 입이 살짝 벌어지고 아를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리고 시옷을 발음할 때 입이 좁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히읗은 목구멍의 모양, 아는 혀의 위치, 시옷은 이빨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거울 속 제 입 모양과 한글 자모를 비교해보니 정말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어지러워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각 기호를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입모양만 봐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24개 기호의 조합만으로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다니요. 김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가장 중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그래서 일반 백성도 며칠이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연구가 단 10분 만에 무너졌다고요. 김지연이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복잡한 것이 우수한 것일까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것이 더 좋은 문자 체계가 아닐까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는 2,000명의 청중이 가득 찼습니다. 제27회 국제문자학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기조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섰어요. 어제 한글 박물관에서 경험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비해온 발표 원고에는 상형 문자의 우수성과 문명적 가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상형 문자의 복잡성과 신비로움에 대해 발표했어요. 700개에서 1000개에 이르는 방대한 기호체계, 5000년의 유구한 역사, 파라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신성함을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은 경청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 학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문자의 가치를 복잡성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효율성과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제가 품었던 바로 그 의문을 다른 사람이 던진 것이었거든요. 캐나다 언어학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자의 역할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통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문자의 권위와 전통에 대해 자신 있게 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학회가 끝나고 나서 몇몇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지연 큐레이터도 함께였어요. 독일 연구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산 교수님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지연이 어제 박물관을 안내해드렸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놀라웠다고요. 24개 글자만으로 그렇게 정확한 소리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테이블에 앉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브라질 교수는 자기 나라에서도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익숙한 사막의 건조한 공기와 아랍어 안내방송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한글의 원리가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집트 고대문자 연구소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동료 교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드 교수, 파리드 교수, 그리고 젊은 연구원들까지 20여 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아마드 교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은 어땠는지, 우리 상형 문자의 우수성을 잘 알렸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흥미로운 문자 체계를 봤다고 말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인데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파리드 교수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24개라고요? 우리 상형 문자는 1000개가 넘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니 발음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교수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하산, 자네 한국 음식에 체한 것 아닌가? 상형 문자는 신이 내린 언어라네. 5000년 동안 파라오들이 사용해온 신성한 문자와 그까짓 한글 따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젊은 연구원 중 하나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백성조차 쓰는 값싼 글자라면서요. 문자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사용해야 권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글 따위, 값싼 글자, 백성조차 쓰는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가 그저 따위일까요? 벽에 걸린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상형 문자 탁본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김지연이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던 순간 거울 앞에서 입모양과 글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던 그 놀라운 체험. 그리고 심포지엄에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까지요.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빈 포스팅 창을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30년간 학자로서 쌓아온 신중함과 지금 당장 터뜨리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집트 상형 문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고백합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는 복잡함을 위대함으로 착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700개에서 1000개의 기호를 외워야 하는 상형 문자를 문명의 정점이라고 여겨왔지만 한국에서 만난 한글은 단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해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파라오 시대 이집트에서는 인구의 95%가 문맹이었습니다. 오직 왕과 극소수 서기관만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대, 정반대의 철학이었어요. 핵심을 써내려갔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글의 과학성은 놀라웠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들, 소리와 글자의 완벽한 일치,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접근성. 만약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한글을 봤다면 분명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망설였어요. 파라오가 봤다면 부러워했을 문자. 이 한 줄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어요. 게시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알림창에는 수백 개의 댓글과 공유 알림이 뜨고 있었어요. 제가 올린 글이 일시간 만에 1만의 공유를 넘어섰습니다. 아랍어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다라는 지지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셌어요. 이집트 학계의 원로들이 배신자, 전통을 버린 학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이로 대학 동문회에서는 제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까지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 글이 아랍어권을 넘어 전 세계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집트 학자가 한글의 우수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도 문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파라오도 부러워했을 문자 한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제 글은 50만의 공유를 넘어섰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파라오도 부러워한 한글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송국 프로듀서들이 인터뷰 요청 전화를 걸어왔고 일본과 중국 언론도 연락을 취했어요. 저는 제가 뭘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것이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요? SNS 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글은 여전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방송국들이 연일 관련 뉴스를 내보냈고 일본과 중국 언론도 후속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도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문자학연맹 사무총장에게서 온 긴급 이메일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제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학술 발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카이로 대학 총장실에서는 난색을 표했어요. 이미 이집트 학계에서 제게 대한 비판이 거셌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말해야겠다고요. 30년 학자 인생을 걸고 정면 승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네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학술 자료로 무장했어요. 이집트와 한국의 문자 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데이터들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학자로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제네바 국제문자학회 대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00명의 청중이 가득 찬 거대한 홀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문자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SNS 파동 때문에 전 세계 학계가 이 발표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연단에 올라서자 조명이 저를 비쳤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올린 SNS 글로 인해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었지만 오늘은 감정이 아닌 학술적 근거로 말씀드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면에 새겨진 복잡한 상형 문자들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문자라고요. 700개에서 100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체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 문명의 유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회 구조를 나타낸 피라미드 그림이었어요. 맨 위에는 파라오, 그 아래 소수의 서기관과 신관들, 그리고 밑바닥의 95%를 차지하는 백성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상형문자 시대의 현실이었다고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에서 5%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95% 이상의 백성들은 평생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어요. 문자의 복잡성이 만들어낸 의도적 장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글의 기본 구조가 나타났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호였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간단한 체계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대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95% 문맹률과 한국 0% 문맹률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두 문자 철학의 결과라고 선언했어요. 왕권 독점의 문자와 백성을 위한 문자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이름이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30년간 믿어온 신념이 흔들렸지만 그것이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일어섰어요. 순식간에 20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는 5분간 계속되었어요. 저는 연단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5분간의 기립박수가 끝나고 나서도 강당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세계 각국의 언론진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30년 연구를 뒤집는 결론에 이른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집트 학계의 반발을 예상하셨나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학회 주최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니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제네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는 50여 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준비된 연단에 앉았어요. 사회자가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나서 제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이집트 상형 문자를 연구하면서 저 스스로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지연 큐레이터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던 순간의 놀라움, 24개 글자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과학성,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철학적 차이점을 강조했어요. 핵심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자를 권력으로만 바라봤다고 인정했어요.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 우월한 문명의 증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상형 문자가 소수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특별함으로 여겼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문자였다고 선언했어요. 세종대왕이 추구한 것은 문자의 독점이 아니라 소통의 민주화였다고 말했습니다. 24개라는 단순함 속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는 위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 상형 문자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분명히 인류 문명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답했어요. 다만 문자의 가치를 복잡성이나 배타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연구 방향이 바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상형 문자 연구는 계속하겠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소통의 역사로서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연합뉴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과 한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문자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24개 글자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온 연락들이었어요. 카이로 대학 동료들 중 일부는 제 용기를 높이 산다며 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로 교수들의 비판도 여전히 거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카이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이집트 학자의 용기 있는 고백 문자. 민주주의의 승리 편견을 깬 진정한 학자 정신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카이로로 돌아가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았으니까요.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에 기자들과 함께 30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아랍어와 함께 생소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하산 교수님 환영합니다. 용기 있는 학자,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글과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는 카이로 대학 언어학과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발언 이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이집트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대학 학생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영상, 알렉산드리아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모습들이 연이어 올라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8살 초등학생 파티마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찍은 영상에서 파티마는 한글 잠옷표를 보며 10분 만에 안녕하세요를 따라 써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몇 번 연습하더니 제법 그럴듯하게 써내려가더군요. 영상 마지막에 파티마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50만 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댓글에는 정말 쉽다, 우리 아이도 할 수 있겠다, 놀라운 문자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챌린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복도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한글 자모를 칠판에 적어가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문 앞에는 꽃다발과 함께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30년간 써온 연구 일기를 열어보았습니다. 모두 아랍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고 한글 자판을 설치했습니다. 김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보았어요. 히읗, 아, 시옷, 아, 니은.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감상을 한글로 써보기로 했어요. 오늘 카이로에 돌아왔다. 공항에서 학생들을 보며 깨달았다. 진실은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이었다. 어색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30년간 나는 파라오처럼 복잡한 문자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백성과 함께 언어를 배우고 싶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글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권위에서 벗어나 평등한 소통을 받아들이는 상징적 행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아랍어와 비교 분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드 교수도 제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그도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자는 독점할 것이 아니라 공유할 것이라는 제 말에 공감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상형 문자 연구에서도 접근성과 민주성을 고려해 보겠다고 다짐하더군요. 한 달 후 카이로 대학에서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문자의 민주주의 상형 문자에서 한글까지였어요. 500명 정원의 강당이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제가 경험한 깨달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문자는 소수의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파라오가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자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한글이 가르쳐준 진정한 문자의 가치를 평생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